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국가공문법이 됩니다. 자, 국가공문법에서 2조 공무원의 구분 간단하게 체크를 합니다. 자, 국가공무원은 경력직 공무원이 있고 특수경력직 공무원이 있다. 자, 경력직 공무원, 그죠? 경력직 공무원에는요, 또 일반직 공무원이 있고 특정직 공무원이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하느냐 하면은 경력직 공무원 중에 특정직 공무원에 우리 경찰 공무원이 해당된다. 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법관, 검사, 예무공무원 다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로 특정직 공무원에 해당된다. 경력직 공무원 중에서 특정직 공무원에 해당된다.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자, 중앙인사관장 기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청심사위원회가 또 시험에 출제가 잘 됩니다. 소청심사위원회 정리를 잘 해주셔야 되는데요. 자, 우리 소청심사위원회는요, 자, 인사혁신처에 있고요. 국회 사무처에 설치가 되고요. 법원 행정처에, 헌법재판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에 설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5군데에 설치가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들은 인사혁신처에 있는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청구하셔야 되고요. 국회는 국회사무처, 법원은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 사무처,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에 청구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은 인사혁신처에 있는 소청심사위원회에 청구한다 말씀드렸고, 국회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국회사무처, 법원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헌법재판소 사무처, 선거관리위원회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에 각각 청구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 경찰은 바로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소통심사위원회도 설치가 되겠는데, 설치는 어디에 설치하는지는 이미 앞서 그림에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 구성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방금 국회 사무처에 소통심사위원회가 있고, 법원 행정처, 헌법재판소 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에 설치된 소통심사위원회는요, 상임위원이 없어요. 상임위원이 없고, 이원자 1명을 포함해서 5명에서 7명 이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이 된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돼요. 그런데 인사혁신처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상임위원, 비상임위원 다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5명에서 7명 상임위원과 상임위원 수 2분의 1 이상 비상임위원으로 구성이 된다 하는 것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때 위원장은 정무직 공무원이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사혁신처는 상임, 비상임 다 있고, 나머지 국회라든가 법원 행정처,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에 설치된 소통심사위원회는 비상임위원밖에 없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 더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행정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은 인사혁신처에 있는 소통심사위원회에 만다 청구를 합니다. 그러면 인사혁신처에 설치된 소통심사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5명에서 7명 상임위원과 상임위원 수 2분의 1 이상 비상임위원으로 구성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서 여러분 주의할 것은
상임, 비상임 다 존재하는데요. 상임위원수 2분의 1 이상이지 3분의 1 이상이다 하면 틀리는 거예요. 이것도 시험 정답으로 나오고요. 그리고 이게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 자리 바꾸면 안 돼요.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위원자 1명을 포함한 5명에서 7명 비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수 2분의 1 이상 상임위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놓으면 틀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들은 뭐예요? 국회는 국회사무처, 법원은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 사무처,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에 청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위원 구성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위원자 1명을 포함한 5명에서 7명 이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이 됩니다. 상임위원은 없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것도 시험에 출제가 됐으니까요. 정리를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실제로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위원장은 상임위원이죠. 네, 정무직 차관급이고요. 그 상임위원은 4명, 비상임위원 4명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상임위원은 일반직 고위공무원단에 속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상임위원들은 임기가 3년인데 비상임위원 임기는 2년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실제로 인사혁신처에는 상임위원은 위원장도 상임위원이잖아요. 그래서 상임위원은 이렇게 5명으로 되어 있고 비상임위원은 이렇게 4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때 상임위원은 일반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고 여기 비상임위원들은 임기가 2년이고 상임위원은 3년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거는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소청심사위원회 자격과 임명이 되겠습니다. 자,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했어요. 위원장을 포함해서 자, 누가 제청을 하느냐? 국회는 국회 사무총장, 법원에 있는 법원 행정처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법원 행정처장이,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인사혁신처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은 인사혁신처장이 만다 제청한다 하는 사실을 알아두셔야 돼요. 그럼 누가 임명합니까? 누가 위원장을 임명합니까? 예, 국회는 국회의장이, 법원 행정처는 대법원장이, 헌법재판소장 사무처장은 헌법재판소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가요? 위원회 위원장.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인사혁신처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사혁신처는 국무총리를 경유한다 하는 거. 이것도 그림을 통해서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조문을 보면 좀 복잡하잖아요. 그림을 틀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인사혁신처장이 제청을 하고 국무총리를 경유해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런 뜻이에요. 국회 사무처는 뭡니까? 국회 사무총장이 제청한다 이 말이에요. 법원 행정처는 법원 행정처장이 제청한다 이 말이에요.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제청한다 이 말이에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이 제청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누가 임명한다? 대통령하고는 관계없어요. 국회의장이, 대법원장이, 헌법재판소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 위원을 임명한다 이 말입니다. 그림 보니까 훨씬 더 이해하기 쉽죠. 그림을 통해서 정리를 하시고 조문을 보시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소청심사위원회 자격과 임명입니다. 자, 소청심사위원회는요, 위원 중에 비상임위원이 있어요. 그렇죠? 상임위원도 있고 비상임위원도
있잖아요. 자, 여기 세 개 보면은 자격 요건이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1호하고 2호 있잖아요. 그죠? 1호하고 2호. 이거는 비상이면 자격 요건입니다. 1호와 2호는 비상이면 자격 요건이고 3호 있죠. 3호가 뭐예요? 상임위원 자격 요건이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상임위원 자격 요건은요. 바로 법관, 그리고 검사, 변호사, 직위 5년 이상. 그 다음에 조교수가 아닙니다. 부교수 이상 5년 이상. 이 두 가지는 비상임위원 자격 요건이고요. 그 다음 상임위원은 상급 이상이니까 3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상급 이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자가 위원 자격이 됩니다. 그래서 1번, 2번은 비상임위원 자격 요건, 3번은 상임위원 자격 요건이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고요. 이때 상임위원 임기는 3년이에요. 한 번 연임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비상임위원 임기는 몇 년이라고요?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2년이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소청심사위원회 상임위원은요. 상임위원은 다른 직에 겸할 수가 없어요. 상임위원은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소청심사위원회에 출근해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소청심사위원회 이원 신분보장인데요. 이것도 시험에 여러 번 나왔어요. 자,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 의사에 반해서 면직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 면직이 되는 거죠? 그러면 금고 이상 형벌을 받았을 때, 또 장기 심신세약으로 인해서 직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된다? 예, 면직이 가능해요. 자, 금고 이상이지 벌금형 이상, 자격정지 이상 이렇게 나오면 틀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심해서 정리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자,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제 접수가 되잖아요. 여러 번 징계를 받았다 억울하니까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청구할 거 아니에요.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접수를 할 겁니다. 언제 심사를 한다? 지체 없이 한다 하는 사실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소청심사위원회에 청구를 하게 되면 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반드시 소청인에게 진술 기회를 충분히 주어야 합니다. 만약에 이런 진술 기회를 주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될까요? 진술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결정은 무효가 된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소통심사위원회 의결 정조수입니다. 이것도 시험에 여러 번 나왔어요. 제적위원 3분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이에요. 그런데 요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대신에 제적위원 과반수 찬성 이렇게 출제가 여러 번 됐습니다. 아시겠죠? 꼭 기억하세요. 전체 위원 중에서 3분의 2 이상 출석을 해야 되고 출석한 위원 중에서 과반수 찬성하면 돼요. 제적위원 과반수 찬성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고요. 자, 이렇게 잘 합의가 되면 괜찮은데 출석위원 과반수 합의가 이르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때는 가장 불리한 의견의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해서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하는 사실. 가장 불리한 의견에 불리한 의견을 더한다 하면은 틀린 거예요. 가장 불리한 의견에 유리한 의견을 더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항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2항입니다.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2항에 보시면요. 파면, 해임, 강등, 정지, 중징계가 됩니다. 중징계에 해당되는 징계 처분을 취소, 변경하려는 경우, 또는 효력 유무,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려는 경우는 제적위원 3분 이상 출석을 해야 되고요. 출석위원 중에서도 3분 이상 합의가 있어야 변경 또는 확인이 가능하다. 그래 보시면 돼요. 물론 구체적인 내용 결정은 출석위원 과반수 합의에 따릅니다.
그런데 의견이 나뉘어 출석이용 과반수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을 때는 똑같습니다. 가장 불리한 의견에 가장 유리한 의견을 더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소통심사위원회는 의견이 나뉠 때 어떻게 되느냐. 그죠? 의견이 나뉠 때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가장 불리한 의견에 가장 유리한 의견을 더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징계위원회는 달라요. 징계위원회에서 의견을 나누게 되면 가장 불리한 의견에 불리한 의견을 더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소통심사위원회는 구제가 목적입니다. 구제가 목적이기 때문에 가장 불리한 의견에 유리한 의견을 더해주는 거예요. 징계는 징계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가장 불리한 의견에 불리한 의견을 더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또 요 내용도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체크를 해주시는데요. 이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잖아요. 소청을 이제 심사를 할 때는 원징계, 징계위원회 징계보다 원징계보다 더 무거운 징계나 징계 부과금을 부과하는 결정을 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 징계위원회 결정보다 가벼운 결정은 가능하지만 더 무거운 결정은 못한다.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소송심사위원회 절차는 나중에 징계위원회 절차와 제가 묶어서 다 설명을 드립니다. 지금은 이 정도만 정리하시고요. 구체적인 절차는 나중에 징계 절차와 그 다음에 소송심사위원회 절차와 행정소송 절차를 세 가지 절차를 그림을 통해서 아주 간단하게 정확하게 또 전달해 드리니까요. 걱정 마시고 지금은 조문에 있는 내용만 정리를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14조 이해범죄 임시위원이 있어요. 소청심사위원회 위원 중에 뭐 재척 사유가 된다든가 기피, 회피 사유로 인해서 심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위원수가 3명 미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3명 될 때까지 인사혁신처장은 임시위원을 임명해서 심사 결정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 하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소송심사위원회 결정은요, 처분 행정청을 기속한다, 안 한다? 기속한다. 기속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이 또 시험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속한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고, 그리고 또 10번에 있는 16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행정소송 간의 관계인데요. 소청심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반드시 여러분 징계를 받게 되면 소청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친 후 그 결과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을 때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게 소송이에요. 그 소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뭐예요? 필수적 행정심판 전치주의다 하는 거예요. 이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소청심사위원회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래요. 자, 소속은 어디입니까? 우리 경찰과 관련된 소청심사위원회는 인사혁신처고요. 설치 근거는 지금 국가공무원법을 배우고 있잖아요. 국가공무원법이 설치 근거가 됩니다. 그리고 인사혁신처에 있는 소통심사위원회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구성은 위원장은 정무직 공무원이고 5명에서 7명 상임위원과 상임위원수 2분의 1 이상 비상임위원으로 구성이 된다 말씀드렸고 임명 절차는 위원장, 위원 모두 인사혁신처장이 제청하고 국무총리를 경유해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위원 임명은요. 법관검사 변호사는 5년 이상이고 부교수 이상도 5년 이상이고 상급 이상 공무원은 3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기억위원은 비상임위원 자격요건이고 디귿은 상임위원 자격요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 임기는 3년이고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고 비상임위원 임기는 2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원 모두 신분 보장이 되고 상임위원은 겸직이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신분 보장에서 어떤 경우에 면직이 되느냐. 권고 이상 형벌을 받았거나 심신세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이런 경우는 면직이 돼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아니면 본인 의사에 관해서 면직되지 않는다. 자, 권고 이상 형벌이니까 주의하시고요. 의결 정조수는 재직위원 3분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합이지 재직위원 과반수 합이라고 하면 틀립니다. 그 다음에 효력은요.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은 처분 행정청을 기속한다 하는 사실을 알아두시고, 그리고 소청심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필수적 행정심판 전치주의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7장 복무에 대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7장 복무인데요. 자, 복무 본격적인 내용 조문 들어가기 전에 먼저 간단하게 이렇게 분류하는 문제도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지금 국가공무법이기 때문에 경찰공무법은 나중에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국가공무법 중심으로 정리를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됩니다. 자, 국가공무법은 크게 일반 의무가 있고 실무상 의무가 있고 직무상 의무가 있어요. 일반 의무는 선서, 성실 의무가 있고 실무상 의무는 두 문자가 있습니다. 정청, 집, 외, 비품, 정청, 집, 외, 비품. 직무상 의무는 종친, 복, 집법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분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 참고로 미리 말씀드리면 경찰 공무법에도 직무상 의무가 있고 실무상 의무가 있습니다. 거지, 재복지, 그지? 그 다음에 거지, 재복지, 그 다음에 정거지, 정거지, 재복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시험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걸 박스 안에 섞어 놓고 국가공무법에 해당되는 공무원 의무는 경찰 공무법에 해당되는 공무원 의무는 이렇게 시험에 나오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다음 박스 안에 보기에 섞어 놓고 다음 주 국가공무법상 신분상 의무는 몇 가지냐, 직무상 의무는 몇 가지냐 이렇게 또 시험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이 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먼저 암기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조문 내용을 보는 게 바람직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조문에서 이렇게 언급을 하겠지만 소속 기관장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어요. 소속 기관장. 그게 바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선서, 구속, 겸직가 밑에 있네요. 선서, 구속, 겸직은 뭐예요? 소속 기관장. 애국정부로부터 영해 정려는 대통령한테 허가를 받는 거고요. 노동조합 전입은 소속 장관한테 허가를 받는 거고요. 나머지는 소속 상관 관련되어 있어요. 이거는 조문을 통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자, 이 표에서 먼저 정확하게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그럼 조문으로 들어갈게요. 먼저 일반 의무에서 선서 의무가 있어요. 선서 의무는 조금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소속 기관장과 관련되어 있다. 소속 기관장 앞에서 선서를 하는 거예요. 소속 상관 앞에서 하면 틀린다 이 말입니다. 대통령 앞에서 하면 틀린다 이 말입니다. 이걸 기억하시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성실의 의무가 있어요. 자, 성실의 의무는 자, 모든 경찰 공무는 법령을 준수한다. 법령 준수의 의무입니다. 그 다음 성실히 직무를 수행한다. 성실의 의무다. 자, 이 성실의 의무는 우리 국가공무법 5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에는 56조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이렇게 나와요. 아닙니다. 성실의 의무는 국가공무법, 경찰공무법이 아니에요. 국가공무법 56조에 규정되어 있다. 꼭 기억을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성실의 의무는요. 다른 의무에 비해서 윤리적 성격이 강하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직무상 의무가 됩니다. 종친복지법이 되는 거예요. 종친복지법이 됩니다. 이 두 가지는 직무 전념의 의무니까 직에 속합니다. 법이 없죠. 법은 우리가 앞에 성실의 의무에서 법령을 준수하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때 이제 법령 준수의 원칙이 있는 거예요.
그걸 합쳐가지고 직무상 의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알겠죠? 종친복지법. 그걸 보시면 돼요. 법은 성실의 의무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요 두 가지는 6번, 7번은 제가 말씀드렸어요. 직에 속하는 거에 직. 왜? 직무 전념의 의무이기 때문에 두 가지는 구체적으로 이제 분리하면은 이렇게 분리할 수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 내용에서 알아두셔야 될 것은 바로 이거예요. 직장이탈 금지에서 바로 수사기관이 공무원을 구속하려면 구속이 뭐잖아요. 구속하려면은 누가 DB를 통보한다? 그것도 소속기관장입니다. 그런데 현행범을 구속하기 위해서는 미리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시험에 출제가 되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7번에 보면은 영리업무 겸직금지가 있어요. 자, 우리 경찰은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기관장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겸직은 소속기관장 허가가 있으면 돼요. 이해하시겠죠? 겸직은 소속기관장 허가 있으면 가능하고 허가 없으면 겸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영리 업무는 허가가 있든 없든 상관없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종사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속이라든가 겸직은 뭐예요? 소속 기관장 관련돼 있다. 그래서 앞에 선서, 그다음 구속, 겸직은 소속 기관장과 관련돼 있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분상 의무가 됩니다. 신분상 의무는 두 문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정청집 외 비품 뒤에 나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알아두셔야 될 것은 청렴의 의무입니다. 자, 청렴의 의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직무와 관련해서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또 직무가 관계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주거나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시험에 어떻게 나왔어요? 직무상 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정려하거나 정려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아닙니다. 직무상 관계가 있든 없든 직접적인 직무든 간접적이든 상관없어요. 주거나 받으면 안 된다 하는 게 청렴의 의무입니다. 이게 시험에 나왔고요. 그 다음에 또 시험에 나왔던 게 바로 이거예요. 10번의 1항입니다. 공무는 노동운동이나 그 밖의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 일을 하면 안 돼요. 근데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상관이 또 없다? 상관없다. 예외로 한다 하는 사실을 알아두시고, 자, 우리 경찰은 노동조합이 없지만 일반 공무원은 노동조합이 있어요. 노동조합에 가입된 자가 조합 업무에 전임을 하고자 한다. 그때는 뭡니까? 소속 장관 허가가 있어야만이 가능하다. 그래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공무원이 노동조합에서 일을 하고 싶다 그러면 휴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소속 장관 허가가 있어야 가능해요. 그러면 이제 허가를 받게 되면 조합 사무실에서 일을 하죠. 월급은 조합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휴직 기간이 끝나게 되면 다시 복귀를 하겠죠. 복귀를 하면은 다시 이제 공무원 업무를 보기 때문에 국가로부터 월급을 받는 거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외국정부 영예 등을 받을 경우는 누구한테 허가를 받아라? 대통령한테 허가를 받아라. 기억합니다. 외국정부로부터 영예를 받을 경우는 대통령한테 허가를 받고 노동조합에 전임하기 위해서는 소속 장관 허가를 받는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정청지 외 비품은 뒤에 있습니다. 자, 비밀 음수 의무가 있고 품위 유지 의무가 있죠. 자, 우리 비밀 음수 의무에서 또 하나 정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게 바로 이거예요. 자, 이때 비밀은요, 직무에 관한 비밀뿐만 아니라 직무와 관련해서 알게 된 모든 비밀을 다 포함합니다. 그리고 재직 중에 비밀을 누설하게 되면 징계도 받고 형사처벌을 받을 것이고요. 퇴직 후에 비밀을 누설하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8장 신분보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 부분도 이번에 본래 시험에 나왔죠. 의사에 관한 신분 조치가 되겠는데요. 자, 공무원은 형의 선고, 또 징계 처분, 이 법에 정하는 사유에 따르지 않고서는 본인 의사에 관해서 휴직이나 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않는다. 기억합니다. 이게 신분 보장이 됩니다. 특히 강임 있잖아요. 요 강임은 일반 공무원은 있어도 우리 경찰하고는 관계가 없다 하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만 국가공무원법에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이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 경찰도 당연히 신분 보장이 됩니다. 그렇지만 강임은 우리 경찰하고는 관계가 없다 하는 사실을 알고 이 조문을 보시라 이 말이에요. 이번에 시험에 나왔던 조문이에요. 자, 그러면 직권 면직입니다. 직권 면직 사유가 6가지 나와 있어요. 우리 국가공무원법 70조에 나와 있고 또 경찰공무원법 22조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이렇게 합쳐가지고 여러분한테 정리를 해드리는 겁니다. 자, 6가지 두 문자가 있어요. 두 문자가 뭐죠? 뭐예요? 성도, 능력이 없는 폐직자 이렇게 암기하라고 했어요. 성도 능력이 없는 폐직자 맞죠? 자 그러면 성도 능력 요 세 가지는 세 가지는요 징계위원회 동의가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이거는 필요합니다. 그럼 나머지 세 가지는 폐직자는 징계위원회 동의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 6가지에 해당되는 경우는 면직을 시킬 수 있다. 시켜야 한다가 아니고 시킬 수 있다. 단 성도 능력은 징계위원회 동의를 받아서 면직시킬 수 있고 폐직자 이 세 가지는 징계위원회 동의가 필요 없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기서 강조를 한번 하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성독할 때 성실, 도덕적 결함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어요. 그 대통령이 정하는 사유가 바로 성실은 지책입니다. 지책. 그리고 도덕적 결함은 인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이 정하는 이 사유, 이것도 뭐예요? 1호에 해당되는 사유에 속하죠. 그 징계위원회 동의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2호에 있는 대통령이 정하는 사유, 인사도 뭡니까? 2호에 해당되는 사유죠. 구체적인 사유죠. 이것도 대통령 징계위원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세요. 성도 능력이 없는 폐직자, 성실은 지책, 도덕적 결함은 인사 이렇게까지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야만이 좀 더 완벽하게 정리가 가능한 거예요. 그 다음 직권 휴직이 나옵니다. 자, 이번에 휴직을 이제 하야하는데 직권 휴직 사유는 두 문자가 뭐지요? 노동직, 소집, 장소가 되는 거예요. 노동직, 소집, 장소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노동직 순서대로 할게요. 노동은 전임기간까지입니다. 노동조합에서 1년 전임, 2년 전임, 3년 전임 다르겠죠? 그래 전임기간까지 휴직이 가능하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노동직, 소집, 직하고 소집은 복무기간 끝나는 날까지 휴직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장소, 장기 요양은 1년입니다. 연장 1년이 가능하고요. 질병 부상은 3년이고요. 또 뭐 의학적인 소견을 고려 시에는 2년까지 휴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소재가 불명확하면 3개월 이내 휴직이 가능하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휴직 기간까지 잘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원휴직이 있습니다. 자, 의원휴직은요. 자, 의원휴직은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의원은 내가 원해서 휴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휴직을 명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 세 번째 보시면은 임신 출산이 나와요. 임신 출산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의원휴직은 두 문자가 뭐죠? 연수는 국의 학습을 위해 임신한 배우자를 임시로 돌보았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간호가 돌보다 바뀐 겁니다. 돌보았다. 연수는 국의 학습을 위해 임신한 배우자를 돌보았다.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연수는 휴직 기간이 2년이고 국외 유학은 3 플러스 2년입니다. 그 다음 임신 출산은 자녀 한 명마다 3년이고요. 휴직 가능합니다. 배우자와 같이 공부하러 간다 3 플러스 2년이에요. 그 다음에 임시 채용은 채용 기간까지고 민간기업은 3년이고 그 다음에 돌보는 것은 1년이고 재직기간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고 학습은 1년이 됩니다. 이것도 시험에 몇 번 나왔으니까요. 휴직기간까지 꼭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서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휴직의 효력입니다. 자, 휴직을 하더라도 신분은 그대로 보유가 돼요. 단지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휴직 사유가 사라지면 30일 이내 신고를 해야 되고, 그러면 신고하면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휴직 기간이 끝나는 공무원이 30일 이내 복귀 신고하면 당연히 복직이 보장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위 해제가 있는데요. 직위 해제는 두 문자가 있죠. 두 문자가 뭡니까? 무징형 적금 해가지고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여기에 속하는 경우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 것은 바로 또 이거예요. 자, 3번에 보시면 파면, 해임, 강등, 정직에 해당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지 아닙니까?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은 중징계예요. 그 중징계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감봉과 견책이 들어가면 틀려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경징계가 들어가면 틀려요. 파면과 해임, 강등, 정직은 중징계 아닙니까? 그래서 감봉, 견책, 경징계가 여기에 들어가면 틀리게 된다 하는 사실을 알아두도록 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도 여러분들이 주의할 게 있습니다. 바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중에서 약식 명령이 청구된 사람은 포함한다, 제외한다 하는 사실을 알아두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봉급 감액인데요. 이것도 시험에 최근 잘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무적입니다. 무적. 그죠? 무징형적금에서 무적. 무는 80이고 적은 70이다. 나머지는 전부 다 뭐예요? 50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외적으로 3개월이 지나더라도 밑에 나와 있죠? 3개월이 지나더라도 치료를 부여받지 못하고 계속 놀고 있다. 그러면은 70%는 40%까지, 나머지 50%는 다 30%까지 감액이 됩니다. 더 감액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그런데 이제 이후 80은 예외가 없어요. 왜냐하면 직무 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 성적이 극히 나쁜 사람은 3개월 대기를 명하게 됩니다. 이 3개월 동안에 기회를 주는데 더 이상 발전된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바로 면직 처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외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아시겠죠? 봉급 감액까지 정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무적해서 80, 70, 그리고 예외적으로 70은 50이고 나머지는 30이다. 알겠죠? 그걸 여러분 정리하시면 돼요. 어려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되잖아요. 소멸되면 임용권은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해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무직령할 때 직무 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 성적이 극히 나쁜 이유로 직위 해제된 사람은 3개월 범위에서 대기를 명한다. 만약에 3개월 동안에 기회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발전된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때는 직권 면직 사유가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사유 있잖아요. 우리가 방금 두 문자를 많이 공부를 했죠. 그죠? 직권 휴직 사유, 의연 휴직 사유, 직권 면직 사유, 지민 사유. 뭐 징계 사유는 밑에서 간단한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같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왜? 박스 안에 막 섞어버려요. 섞어가지고 직권 휴직은 몇 개냐, 징계 해제 사유는 몇 개냐, 직권 면직 사유는 몇 개냐, 이런 식으로 시험이 나오기 때문에 항상 붙여놓고 두 문자를 통해서 암기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자, 두 문자 한 번만 얘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징계 해제는 뭐죠? 징계제는 무징령 접근, 접근, 그죠? 무징령 접근. 집권휴직은 노동직, 소집, 장소가 됩니다. 의료휴직은 연수능 후기 학습을 위해 임신한 배우자를 돌보다. 집권 면직 사유는 성도 능력이 없는 폐직자. 징계 사유는 나중에 배우겠지만 위태소 이렇게 같이 공부할 때마다 같이 공부하시면 나중에 박스형에서 섞었을 때 절대로 헷갈리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자 명예퇴직은 20일 이상 근속자가 그죠?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거죠. 그에 따른 예산 범위 안에서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말하고, 근데 이제 뭐 어떤 정원 개폐, 예산 감소에 따라서 폐직이나 가원이 되었을 때는 20년 미만이라도, 20년 미만 근속자라도 정년 전에 퇴직을 하게 되면은 예산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구작, 권익 보장이 되겠습니다. 자, 처분사유 설명서 교육하는 말이 있는데, 자, 이거는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면은 나중에 공부를 할 텐데, 우리 징계 절차가 있거든요. 그죠? 요 밑에 그게 징계 절차예요. 징계 절차고, 위에 거는 소청심사 이혼의 절차고, 왼쪽에는 행정소송 절차입니다. 여기 보면은 처분사유 설명서 교육하는 게 있어요. 징계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잖아요. 결정을 하게 되면은 징계 요구권자에게 정보를 보내고, 징계 요구권자는 경찰관, 징계 심의 대상자 당사자에게 15일 이내에 처분사유 설명서를 같이 교부하는 거죠. 그래야 어떻게, 왜 내가 이런 징계를 받았는지 그 설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들이면 끝이지만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 청구를 하는 거죠. 이때 처분사유 설명서가 나옵니다. 요 그림은 나중에 징계 절차에 가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처분사유 설명서 교부는, 자, 우리가 뭐 징계 처분할 때 교부하는 거예요. 또 강의, 휴직, 그렇죠. 직위 해제, 면직 처분할 때 처분권자는 처분 사유를 적은 설명서를 교부를 합니다. 물론 본인이 원해서 만약에 휴직을 한다, 사직서를 낸다, 그러면은 처분 사유 설명서를 교부할 필요가 있어 없어요? 없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항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처분권자는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또는 성폭력 범죄, 성희롱에 해당되는 사유로 처분 사유 설명서를 교부할 때는 그 처분 결과를 누구에게 통보한다? 피해자에게도 함께 통보를 해준다 하는 사실. 당사자에게만 통보하는 것이 아니고 피해자에게도 이렇게 처분했다 하는 결과를 통보한다 하는 거. 알겠습니까? 꼭 기억하세요.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에 그렇습니다. 성폭력이라든가 성희롱에 해당되는 사유로 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할 때 바로 해당되는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잘 체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소청심사 청구인데요. 자, 소청심사 청구도 나중에 앞에 그림을 통해서 제가 다 설명을 드릴 거예요. 소청심사위원회는 징계위원회 결과에 대해서 여러분이 받아들이지 못하면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 청구가 가능하고요. 자, 30일 이내에 청구를 하잖아요. 청구하면 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60일 이내에 결정을 해야 되고, 불가피한 경우는 30일 연장도 가능하다. 그렇게 정리하시고, 구체적인 내용은 앞에 그림을 통해서 제가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했던 것이 여기에 있는 내용이에요.
30일 이내 청구하고 60일 이내 결정하고 연장 30일이 가능하다. 요 내용이 거기 조문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 그림을 통해서 한 번에 정리하시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고충심사위원회, 여기 이제 마지막 내용인데요. 고충심사위원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볼까 싶습니다. 우리가 고충심사는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고충심사를, 뭐 인사라든가 조직이라든가 처우 여러 가지 직무 조건, 신상 문제에 대해서 인사상담이나 고충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림을 통해서 정리를 할 텐데요. 자, 지금 고충이 있는 사람이 이제 각 경사에 고충심사위원회에 청구할 거 아닙니까? 그럼 설치기관장에게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설치기관장은 고충심사위원회에 지체 없이 심사를 하게 합니다. 자, 고충심사위원회는 두 가지가 있어요. 중앙고충심사위원회가 있고 경찰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경찰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는 경감 이하를 대상으로 하고 경정 이상은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 청구를 하셔야 돼요. 자, 경사기 때문에 당연히 뭐예요? 경찰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에 청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은 고충심사위원회에서는 설치기관장이나 경사에게 심사 5일 전까지, 알겠죠? 심사 일시 장소를 통지하게 되고, 만약에 청구서가 흠이 발견된다. 그러면 7일 이내에 보완을 요구하게 되고, 그 기간 안에 보완을 해야 한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고충심사위원회에서는 결정을 하겠죠. 30일 이내 결정하고 30일 연장이 가능합니다. 연장할 때는 고충심사위원회 의결이 있어야 30일 이내 연장이 가능하다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결정은 지체 없이 설치기관장에게 송부를 하게 됩니다. 자, 설치기관장에게 송부하면 당사자에게 전달이 되겠죠. 자, 당사자가 받아들이면 괜찮은데 불복하는 거예요. 재심을 청구하는 거예요. 자, 재심 청구는 계급이 경사라도 무조건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 청구합니다. 며칠 이내 청구하죠? 30일 이내 청구한다 하는 사실을 알아둡니다. 그래서 중앙고충심사위원회는 경정 이상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그 다음에 재심 청구에 대해서 심사를 한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의결 정조수는 중앙고충심사위원회 의결 정조수는 위원회 3분의 2선 출석과 출석위원 가만수 합의가 되어야 의결이 된다 하는 것을 알아주시고, 우리 경찰 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 구성은요, 위원자 1명을 포함해서 7명에서 15명 위원으로 구성이 되고, 이 중에 2분의 1은 민간 위원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런데 회의할 때는 다르겠죠. 회의할 때는 회의 때마다 뭐예요? 위원장이 지정합니다. 5명에서 7명. 7명을 구성하고, 이때 민간 위원은 2분의 1 이상이 아니에요. 3분의 1 이상이다. 그래서 이 내용을 잘 비교해서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의결 정도수는 5명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가반수 찬성으로 의결이 됩니다. 그런 내용들을 교재에도 잘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하고 넘어갑니다. 고충심사도 이번에 시험에 출제가 되었다 하는 것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국가공무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